가리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2월 2일 월요일, 2월의 첫 평일 월요일 아침 한국 장전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금은 코인 위험할 수도. 자, 그리고 케빈 월시는 어떤 사람인가? 케빈 월시가 원하는 것이 된다면, 자, 오늘 장 한반이 케빈 워시가 말한 대로 된다면, 자, 이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레버리지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해준 지난 주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은 ETF 중에 3배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3배짜리 ETF는 싹 다 없애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그렇지만 자산들도 그렇지만 30% 빠질 수 있어요. 예, 30% 빠질 수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배 ETF 만들려면 가격 제한폭이 한 10% 뭐 이 정도 돼야지. 자, 근데 어쨌든 당일날 30% 넘게 빠졌어요. 은 가격 볼게요. 30% 넘게 빠졌고 장중에는 37%까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3배 ETF는 어떻게 되죠? 청산이지. 3 곱하기 33. 3배잖아, 3배. 33%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근데 37% 떨어졌다니까? 제로죠, 그러면. 청산이에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그냥. 끝! 만약에 크게 돈 벌어보겠다고 은 ETF 3배짜리의 전 재산을 몰빵하셨다. 근데 뭐 나이가 젊으면 뭐 청산할 수도 있지. 근데 60세쯤 되신 분이, 야, 나 이제 한번 먹고 살 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모든 걸 한번 때려봤고, 이제 한강 뷰 보고 살아야 되겠어. 이제 어디 산 뷰 말고 한강 뷰. 이래가지고 은 3배짜리 ETF 넣었단 말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 갖고 있다가 벌었다고 할지라도 저 밑에서부터 야, 한강 어디 아파트 가지? 어디 가지? 이거 너무 싼 거 같은데? 막 이랬던 분 어떻게 됐죠? 제로 됐습니다. 제로 됐어요. 그래서 버핏도 얘기하지만 저희 가치 투자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저도 이제 끔찍하게 많이 얘기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손실을 제어하지 않으면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다. 예. 저 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막말로, 자, 금값이 3,500불씩 고점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자, 지금 얼마를 벌었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번 볼까요? 금값이 3,500불 돌파했던 게 지난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거 돌파하는 거 보고 한 11월쯤에 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얼마가 됐어? 한 2.5배 늘었잖아. 45불이었으니까 2.5배 늘었단 말이야. 그죠? 그냥 ETF 뭐 2배, 3배 말고 그냥도 2배, 3배 늘었단 말이야. 그냥도. 그럼 3배 했으면 9배 늘었겠죠. 9배 늘었겠죠. 3억 투자했으면 39, 27, 27억 됐겠죠. 아파트 한 채 떨어졌죠. 신났죠. 그런데 27억 갔다가 어떻게 됐어? 주말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계좌를 봤더니 죄송합니다,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뜨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레버리지는 훈련된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게 레버리지예요. 말씀드렸습니다. 훈련된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게 레버리지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시려면요, 계속 저희 채널에서는 우리 서준 교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정도 수준, 즉 내 연봉 언더로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연봉 언더로만. 자, 그러면 나 연봉 5억인데 어떡하지? 뭐 이러시는 분 있잖아. 그러면은 자, 그러면 세금 떼고 연봉 안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세금 한 2억 좀 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5억 다 밀면 안 돼. 세금으로 떼기 때문에. 네,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서 이 난리가 났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단 케빈 워시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얘기하죠. 얘기 이제 회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에스티 로더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드러켄멜러의 지인이에요. 자, 쿠팡 인사가 된 거는 김범석 의장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인가, 드래켄밀러와 친했기 때문인가? 제가 보기엔 드래켄밀러하고 친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잖아, 드래켄밀러가. 쿠팡 지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거대 기업과 장기 그 재벌집 사위이자 기업의 이사 그리고 투자자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케빈 월시는 기업 가족 기질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케빈 월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성과 이 사람의 말을 연결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The Federal Reserve's Broken Leadership 이라고 25년도 11월에 언론에 기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AI한테. AI가 이렇게 요약을 하더군요. 첫 번째, AI가 생산성 혁명을 높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AI 기업의 그 효율성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AI 기술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낮춘다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당한 공포로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춰 시장을 지원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트럼프가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연준의 미션 크립을 경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연준과 파월 의장 등이 기후변화라든가 사회적 불평등 등 통화정책의 본래 법인을 벗어난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다. 연준의 본질은 뭐냐면 물가 안정과 고용.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하며 불필요한 관여를 줄여서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대차 대조표는 축소하되 금리는 낮추자. 이게 뭔 말이야? 대차 대조표 축소, 금리는 낮추자? 금리를 낮추면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대차 대조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자, 공부 좀 하신 분은 이거 이해되시죠? 그동안에 이제 금리 공부를 계속 하셨던 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차 대조표는 축소하되 금리는 낮추자. 이건 첫 번째 건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현재 연준이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줄여야 한다.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 예전에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해서 양적 팽창을 할 때 이 사람이 때려쳤죠. 사실은 그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이고 연준 이사들은 그쪽으로 경제 대통령으로 가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임기도 2번 연속하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준하는 급이고 에스티 로더의 사위이자 이런 정도인데 이 사람이 야망가라면 이 경력을 쌓아서 정치권으로도 법대 출신이라면서 그러면 대통령 꿈도 꾸밀 만한 야망가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때려쳤어. 그때 아주 훌훌 때려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뭐랄까 몇 가지 포석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겠죠. 아예 장기적인 포석을 깔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몸 버리느니 그냥 깔끔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정말로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예. 어찌되었건 연준이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도 시장을 왜곡하는 건 이건 빨리 줄여야 된다. 즉 QT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단 연준의 몸집을 줄여 확보된 시장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준금리는 낮게 유지하여 실물 경제를 살려야 한다. 여기서 주택시장이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었는데 자, 금리를 3%포인트 내리면 연간 1조 달러의 이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이 내리네.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연준의 경제 모델은 고장났다. 왜냐하면 연준이 자꾸 데이터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뒷북을 쳤다라고 비판하고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얽매지 말고 시장의 선호를 먼저 읽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움직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발언들을 쭉 보면 드러큰밀러가 이 사람을 밀어붙였던 이렇게 좀 밀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한데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트럼프는 뭐 에스티 로더 가문과 오래된 친구라서 선택하는데 훨씬 쉬웠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각도기가 엄청나게 그 나왔던 글만 읽다가 이 사람의 그 본질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완전히 실수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다 없어요.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보려고 공부를 하면 내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이제 전문 유튜버까지는 아니니까 그것까지 공부를 안 한 거죠. 근데 딱 정체성을 파악해 보니까 이 사람 될 만했겠네. 왜냐면 트럼프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언 내용들을 보니까 매우 친기업적입니다. 매우 친기업적이에요. 네.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얘기 다 들어보시니까 친기업적인 건 알겠죠? 근데 핵심 뭐냐면 기준금리는 낮춰야 되는데 대체자료는 줄여야 돼요. 뭔가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 대차대표를 너무 늘려나갔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우리 채권금리 한번 다시 볼까요? 채권금리 쪽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동안에 이상하다, 난 너무 싸다, 장기물 무섭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통화가 근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기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30년물이 아직도 5% 근처고 20년물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릴 때보다 더 올라 있는 이 상황들은 도대체 뭐냐? 니들 통화가치 못 믿겠다. 너희들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값도 오르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총통화량은 줄여야 돼.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총통화량을 줄여야 돼. 줄여 놓으면 통화에 대한 안심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뚝뚝뚝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똥값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반면에 정책 금리는 낮춰줘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하면서도 근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이게 매우 친기업적인 건데 지금의 총통화량은 미친 듯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줄여 나가고 그러면 총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인플레 빵빵 터지는 거는 총통화량을 줄이면 인플레이션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인플레이션 줄어들면 금리 내리는 건 문제 없지 않냐. 지금 4%가 말이 되느냐 경제에서. 현재 미국의 성장률을 봤을 때 지금 4.4% 나왔으니까 잘 나오긴 하지만 과거 누적된 최근에 성장률 보면 뭐 2%막 남짓 될똥 말똥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달러 값이 똥값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니들이 늘려놓은 총통화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오히려 이제 아예 모르시면 그런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금리에 대한 이해와 그 대출 금리를 낮췄을 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 메커니즘, 은행 메커니즘을 알고 계신 분들은 완전 혼돈에 빠질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유동성 총량은 단순한 은행 대출 시스템에 의해서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냥 갖다 퍼부은 거기 때문에 퍼부었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 이렇게 늘려놓은 어마무시하게 늘려온 유동성에 취해서 살아왔던 유동성 마약쟁이들이 있거든. 유동성 마약쟁이들이 돈 좀 더 줘, 돈 좀 더 줘, 나 돈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버려. 금리 낮추는 건 필요 없어요. 돈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금, 은, 고인은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유동성 중독 자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동성 중독 자산들. 자, 이제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아까 은값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원자재 가격이 아작났죠. 네, 원자재가 아작났어요. 근데 유가는 안 떨어졌잖아요. 유가는 그렇게 떨어질 만큼 오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안 떨어진 거죠. 자, 금값 많이 은값 보여드린 대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값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냥 그러네요. 쏘쏘하네요. 자, 비트코인 작살났죠. 그죠? 최근에 할 정도로 많이 올랐던 게 뭔가요? 뭐 코인을 이렇게 얘기하면 코인 투자하는 분은 매우 싫어할 수도 있지만 3년 시계열로 보세요.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3년 시계열로 보면 3, 4년 시계열로 보면 그러니까 이 자산들은 그야말로 투기적 자산이었어요. 완전 투기적 자산. 네, 완전 투기적 자산이었기 때문에 총통화의 증가가 그 가격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총통화의 양을 줄이는 상황으로 가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상황으로 가면 이쪽 자산들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금리는 그게 성공하면, QT에 성공하면 금리는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덕분에 어떻게 됐나요? 달러 값은 왕창 뛰었죠. 달러 값 진짜 왕창 뛰었습니다. 거의 뭐 1% 가까이 뛰었어요. 이거는 뭐 진짜 폭등이지. 하루에 통화가 1%씩 움직인다고? 덕분에 엔화는 하루아침에 1% 정도, 1% 넘는 것 같은데, 1%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원화도 같이 더불어 약세를 보여줬고요. 전 통화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뭐 그렇다고 확 두드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단, 달 위안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최근의 강세를 감안해 보면, 자, 중국은 계속해서 기축으로 가기 위한 작동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개별 종목단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제일 오늘 두 번째 메인인 한국 수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왕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오픈 AI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전에 1천억 달러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1천억 달러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픈 AI 대규모 투자에 엔비디아가 참여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픈 AI가 자금 조달하는 이 라운드가 있죠. 투자금 모으는 라운드에 참여할 거고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다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1천억 달러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존에는 1천억 달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 했는지는 얘기 안 했어요. 뭐지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오픈 AI,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 지금 오픈 AI 쪽에 좀 문제가 생겼어. 구글 제미나이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저기 그록인가요? 저쪽 B2B 쪽에서는 그놈이 너무 잘하고 있고, 이름 그록 아닌데 뭐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쪽이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유니티 등의 소프트웨어 업종이 지난 주말에 아작이 났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구글이 프로젝트 지니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글자 쓰고 이미지 몇 가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가상 세계를 일정 부분 편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AI 울트라 구독자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거 나와서 이렇게 되면 게임 만드는 업체들이나 자동화 업체들이 그래픽 관련 자동화 업체들 작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에 유니티 등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폭락을 하는 흐름 나왔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구글의 영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지표 발표 있었습니다. 요거 몇 가지 한꺼번에 보고 갈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항공 무역 수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는 3.0%, 근원은 전월 대비 무려 0.7% 올랐고요. 근원은 전년 대비 무려 3.3% 올렸습니다. 뭐지? 2%대 아니고 3%대라고? 뭐지? 0.2, 0.3이 아니고 0.5라고? 그리고 근원은 0.7이라고?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드디어 관세를 반영하기 시작하네요. 예. 계속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한국 업체들 중에 관세 반영 못해갖고 주가 작살난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관세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단가를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공급망이죠. 공급단이잖아, 공급단. 공급단에서의 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게 되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 단에 일부 반영이 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 단에서는 서비스 관련 물가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죠. 자, 다시 이번에는 중국 제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비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복합 구매 관리 지수가 나왔는데, 기존의 50 수준에서부터 깨지면서 49.3, 49.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합한 복합도 50.7에서 49.8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는 수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그 경기 완화를 위해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지는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물건 사기에 공짜로 돈 주는 그 쿠폰 같은 거 주는 거, 물건값 깎아주는 거, 이구한신, 이구한신 이런 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왜? 부동산 가격이 십몇 프로씩 지금 몇 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동산발 디플레가 실물 경제를 잡아 누른 거죠. 그러니까 참 무시무시한 게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민들의 그 어떤 희생을 담보로 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중에 제일은 일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주의가 강한 중국이 그다음 심한 것 같고요. 한국도 그런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본론, 한국의 수출입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따로 보시려면 힘들어서 잘 안 보니까 저와 같이 PDF 파일 쭉쭉 읽어가면서 한 두 장만 읽으면 되거든요. 두 장만 읽으면은 쭉쭉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그 수출입 동향 살펴볼게요. 자, 두 번 그 링크를 한번 직접 조금 이따 연결해 주세요. 자, 링크를 곧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저 헤드라인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잠깐만. 네. 헤드라인 다음에 그 두 번째 짝까지 읽으면 다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지역별까지는 안 읽어도 되거든요. 자, 보시면 1월 수출이 총 600억 달러를 처음으로 상회했다. 8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실적. 그러니까 8월 8개월이면 언제부터야? 지난달 작년도 한 4, 5월 그때부터죠. 4월부터 매달 월별 신기록을 찍고 있다라는 거고요. 핵심은 반도체예요. 핵심은 반도체. 자, 그 밑에 한번 총괄 한번 읽어볼게요. 26년 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9%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58.5억 달러. 수입은 11.7% 증가 571억 달러. 수지는 87억 달러 흑자입니다. 잘했어요. 달러가 들어오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죠? 자, 그래서 환율 계속 말씀드린 거, 환율의 강세 요인이 여기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셨다시피 미국 쪽에서 항공물 ETF 하루에 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맨날 들어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수출 볼까요? 수출 내용 658억을 했는데 그중에서 1월 수출 순위가 지금 역대 1위입니다. 2위는 22년도, 3위는 24년도. 예.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도 이번에 28억 달러를 찍어서 1월 중 1등입니다. 자, 그 밑으로 갈게요. 품목.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품목. 수출 중과 품목. 반도체 205억 달러. 가로가 얼마? 보이실라나? 저게 중요해요. 103%. 와. 103%야. 와, 103%. 자, 장난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자동차. 나 이거 되게 놀랐어. 자동차가 61억 달러인데 22% 증가네요. 석유 제품은 9% 증가, 일반 기계 9%, 철강 0.3, 무선 통신이 67%나 증가했습니다. 20억 달러. 이거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자동차 부품 4% 증가, 컴퓨터가 89%나, 디스플레이도 회복을 하네요. 26%, 바이오 18%, 섬유 6%, 가전 0.2%, 2차 전지 6%, 5억 달러입니다. 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 잘 보셔요. 수출 1월 달 5억 달러입니다. 5억 달러예요. 보시면서 하세요. 데이터 값.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반도체 수출이 미쳤다 하고 나왔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은 귀를 쫑긋. 자, 월별 수출 순위로 지금 이번에 26년 1월 달에 한 게 역대 반도체 수출 중 2위입니다. 1위는 지난달이었어. 2위는 이번 달이야. 근데 겨우 3억 달러 차이야. 이 말인즉슨 제가 보기에는 예언을 하면 2월 달이 사상 최고치가 될 겁니다. 26년 2월 달이 반도체 월별 수출 사상 최고 달성. 자, 내가 500원 건다. 자, 500원 아니야, 5,000원 걸을게. 자신 있어 이거. 5,000원 걸어도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1월 순위로는 이번에 최고였고 2위가 108억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차이예요. 1월 달 역대 최고보다 지금 2배 가까이 됐는데, 자, 그 밑에가 중요해요. 메모리 고정 가격 추이. 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 반도체 보유하시는 분들은 DDR4 8기가 작년 1월 달에 단가가 1.35달러였어요. 이번 1월 달에 단가가 얼마라고? 11.5달러. 실화냐? 752% 증가. 자, DDR5 16기가 우리 맨날 봤죠. 야, 가격 미쳤다 했던 거. 1월 달에 작년도 3.75달러 받았어. 이러니까 막 안 되지. 이러니까 적자나고 막 3.75 죄송. 3.75달러 받았던 게 이번에 얼마?
28.5달러 받았어. 661% 증가했어요. 자, 낸드. 자, 지금 난리 나고 있는 낸드. 낸드는 작년에 1월 달에 2.18% 받았던 게 이번에 9.46달러 받았습니다. 334%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낸드가 미쳤어요. 지금 낸드가 미쳐가지고 실적 상승이 이번 1분기가 역대급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예상됩니다. 지난번 4분기도 전분기 대비 미쳤는데 올해 1분기에 그러니까 4월 달에 발표하게 될 반도체 분기 실적이 역대 분기 중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 제가 보기엔 거의 뭐 유력하다. 1월 달 이거 보니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장 볼게요. 자, 두 번째 장을 보면 자동차 수출 얘기 나왔는데요. 이건 조금 의외인데 나는 빠질 줄 알았는데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에 힘입어서 21% 증가한 60.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월 중 2위 실적. 그거 보면 유형별 수출 추이를 보면 순수 전기차는 21% 늘었고요. 7억 8천. 하이브리드는 64% 많이 늘었습니다. 17억 8천. 내연기관은 4%밖에 안 늘었습니다. 33.8%. 그래서 이번 1월 달 수치는 역대 2위 수준인데 1위 수준하고는 뭐 한 1점 얼마야 이거? 1.7억 달러? 아니구나. 아이씨. 1.4억 달러? 네. 1.4억 달러 차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보시면은 뭐 지역별로도 중국 수출이 대박 늘었다라는 게 나와요. 중국 수출이 미쳤다. 1월 46% 늘었고 아세안 수출 40% 늘었고 미국 수출도 29%, EU는 6.9%만 늘었습니다. 중남미는 19%, 그다음에 중동은 18%, 인도도 15%. 그러니까 야, 지금 한국이 전반적으로 수출 미쳤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중국이 다시 가세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수출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뉴스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동안에 40만 개의 GPU를 H200을 중국이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갖고 왔는지 여부를 보니까 엔비디아 젠슨왕이 중국 당국이 우리의 수입을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아직 허락은 안 났어. 그런데 그 다음 단의 뉴스는 뭐냐면 기존에는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였는데 그 다음에 어디더라? 어디 한 군데가 더 있었고요. 그 다음 텐센트도 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뭐 예상된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한 회사에 20만 개면 야, 중국에도 빅테크가 거기뿐만 아니라 바이두도 있고 텐센트도 있고 뭐 다른 거 뭐 막 여러 개 있고 딥시크도 있고 막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도 어느 정도 살 거 아니야. 그럼 100만 개 되겠네. 그런데 지난번에 40만 개 정도 해보니까는 H200이 총 캐파 중에 약 한 30 몇 프로쯤 된다라고 추정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얘네 지금 40만 개 이 정도면은 100만 개쯤 된다면 만약에 100만 개 되면 코어스 S라인은 그냥 얘네가 도륙을 치겠네. 예, 뻔하네. 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자, HBM 어떻게 될 거냐? 요 HBM 어떻게 될 거냐? 중국에도 팔아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 허가 나오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 1분기 반도체 실적은 증가폭으로 따져도 그렇고 총액 기준으로 따져도 그렇고 아마 역사적인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주가는요? 정확하게 장담 못하겠지만 파운드리가 없는 한에서는 주가도 2분기 어디쯤이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도. 네, 한다가 아니고 알아서 하세요. 네,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이쯤 되면 이제 뭐 알아서 하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네. 오후장이 되면 한국 수출입에 대한 차트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로 보면 한눈에 쭉 보면 쭉쭉쭉 보기 쉬우니까 네, 차트로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래도 오늘 글 읽은 것만 해도 그 충분히 수출입 따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주로 이렇게 수출입 동향 파악하면서 역으로 다 환산시키는 거거든. 뭐 그래서 화장품 하는 친구들은 이거에서 더 어디까지 가죠? 화장품 바이오는 해당 지역, 그 공장 내가 투자한 공장이 있는 지역의 수출입 동향까지 파악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딱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삼양식품은 원주, 그다음에 김해, 특별히 김해가 되겠죠. 김해가 수출 단지니까 거기에 수출입 동향이 어떻게 되냐. 김해의 총 수출액은. 근데 그 만약에 그게 삼양식품의 총 그 지역
내에서의 점유율이 높으면 되게 의미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냥 뭐 예를 들어 충북, 오송, 뭐 그 동네에 어떤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2차 전지 같으면 청주. 근데 청주는 안 되지. 2차 전지로는. 왜냐면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서 공부를 하긴 했어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일반인이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고 그냥 증시각도에 튀면 열심히 보자. 네.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은 요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된다. 발 뻗고 자는 게 더 중요하다. 해당 그 전문 투자자, 전업 투자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증시각도에 TV하고 가자.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월요일 아침인데요. 눈길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